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무겁지만 우리 모두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의 경제는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거대한 위기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일까요?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경제를 바로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한 개인의 의지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바로 2026년에 다가올 것으로 예측되는 거대한 경제 붕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분석이 아닙니다. 트럼프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정치를, 정당을, 그리고 아무리 강력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한 개인을 초월하는 거대한 흐름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위기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학적 필연입니다. 지난 50년간 쌓여온 잘못된 결정들, 복리처럼 불어난 오류들, 그리고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거대한 구조적 문제들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이 거대한 폭풍의 실체는 무엇이며 그 어떤 대통령도 이것을 막을 수 없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가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데 지식의 공유가 중요하다고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지지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중요한 정보가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이유, 미국의 부채는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36조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4경 8천조 원이라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액수입니다. 이는 미국 전체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국내 총생산보다도 많은 금액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빚이 매년 2조 달러, 우리 돈 약 2,600조 원씩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트럼프 첫 임기 동안 8조 달러가 늘었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7조 달러가 늘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가 고착된 것입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정부 지출을 줄이면 됩니다.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왜 불가능한지 명확해집니다. 현재 미국이 빚에 대한 이자로만 지불하는 돈이 연간 1조 달러가 넘습니다. 원금 상환은 고사하고 이자만으로도 국방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입니다. 여기에 사회보장연금 약 4조 달러, 노인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약 1조 달러, 그리고 국방비 약 8,500억 달러를 더하면 이 필수적인 4가지 항목에만 4조 달러가 넘는 돈이 들어갑니다. 미국의 연간 총세수는 약 5조 달러입니다. 보이십니까? 세금으로 걷는 돈의 거의 전부가 이 4가지 항목을 감당하는 데 소진되고 있습니다. 도로, 교육, 보훈 혜택 등 다른 모든 정부 기능은 사실상 남은 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운영됩니다. 결국 적자를 줄이려면 사회보장연금, 메디케어, 국방비 중 하나를 삭감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치적으로 자살행위입니다. 연금을 삭감하면 7천만 명의 은퇴 유권자들이 분노할 것이고 메디케어를 줄이면 노년층의 표를 잃게 됩니다. 국방비를 줄이면 미국을 약하게 만든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부채는 계속 늘고 이자 부담도 함께 늘어나 예산을 더욱 잠식하는 부채의 죽음의 소용돌이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 어떤 대통령도 이 고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연준은 이론적으로 독립기관이지만 설령 대통령이 통제할 수 있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연준은 현재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경제 전체가 붕괴합니다. 대출금리가 치솟아 기업과 가게가 무너지고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며 실업률이 급증하는 대공황 수준의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낮게 유지하면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됩니다. 달러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아 서민들의 삶은 파괴될 것입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또 다른 형태의 위기를 촉발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금리를 올려서 충돌할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인플레이션으로 충돌할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 충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난 15년간의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 완화가 만들어낸 외통수입니다. 세 번째 이유, 인구 구조는 이미 정해진 미래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입니다. 미국에서는 매일 1만 명, 매년 360만 명의 베이비부머들이 은퇴하며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수급자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그들을 부양해야 할 젊은 세대의 수는 훨씬 적습니다. 1950년에는 은퇴자 1명당 16명의 노동자가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8명에 불과합니다. 2030년이 되면 2명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게 들립니다. 바로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이 더욱 심각하게 직면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인구 구조는 정책으로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저출산의 결과는 이미 확정된 미래이며 사회보장 시스템의 파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 전 세계적인 탈달러화 현상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달러를 필요로 하기에 미국의 빚, 즉 국채를 사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브릭스 국가들은 달러를 우회하는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위안화나 루블화로 무역하고 달러 대신 금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유 결제를 달러로만 하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안화를 받기 시작한 것은 결정적인 균열의 신호입니다. 페트로달러 체제는 달러 패권의 심장이었습니다. 심장이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거대한 지정학적 변화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막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이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이미 시작된 시한폭탄입니다. 원격 근무의 확산으로 도심의 사무실은 텅 비었고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상가들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는 폭락하고 있는데 향후 2년간 만기가 돌아오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가 5조 달러에 달합니다. 이 대출들은 금리가 제로에 가깝고 빌딩이 꽉 차 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리가 3배로 뛰었고 공실률은 절반에 가깝습니다. 건물주들은 대출을 연장할 수도 이자를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대규모 채무 불이행 사태가 벌어질 것이고 이 대출을 보유한 중소지역은행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의 재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멈출 수 없는 화폐 발행, 전 세계 경제 규모의 6배에 달하는 600조 달러 규모의 파생상품 시장이라는 시한폭탄, 그리고 미국의 시스템에 대한 전 세계적인 신뢰의 붕괴 등 이기를 가리키는 신호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대통령도 이 붕괴를 막을 수 없다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이것이 특정 정치인의 성공이나 실패의 문제가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치의 영역을 넘어선 거대한 역사의 흐름과 수학적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재정적 미래는 백악관에 누가 앉아 있느냐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준비와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구해주리라는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거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해야 합니다. 앞으로 길어야 12개월에서 24개월의 시간이 남았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첫째, 달러와 같은 명목화폐에서 벗어나 실물 자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금, 은, 가치가 보존되는 부동산, 생산적인 사업체와 같이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 것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둘째, 부채를 줄여야 합니다. 특히 변동금리 부채는 위기가 닥쳤을 때 당신을 익사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다양한 소득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의 직장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넷째,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가치 있는 기술을 배우십시오. 무언가를 고치고, 만들고, 기르는 능력은 결코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자산입니다. 다섯째, 공동체와 관계를 구축하십시오. 위기의 시대에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는 그 어떤 자산보다 귀합니다. 이것은 단지 비관적인 전망을 늘어놓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닥쳐올 현실을 직시하고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을 지혜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준비 없이 맞이했던 우리는 너무나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자산 가격이 폭락할 때 누군가는 헐값에 그것들을 사들여 부를 이룹니다. 모두가 공포에 진렵할 때 누군가는 차분하게 자신의 계획을 실행합니다. 다가올 위기는 무섭고 불확실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대신 냉철하게 현실을 분석하고 미리 계획을 세운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파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고 그 위에서 파도를 탈 준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단단한 방주를 짓는데 작은 주춧돌이 되기를 바랍니다.